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럭셔리 자동차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S클래스 7 시리즈 같은 세단에 대배기량 12기통 엔진, 운전기사가 대신 운전해주는 쇼퍼 드리븐, 이런 것들이 럭셔리 자동차를 정의하는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GLS, X7, 컬리넌, 벤테이거 같은 SUV에 전동화 파워트레인,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새로운 럭셔리 자동차를 정의하는 것들이 됐습니다. 제네시스도 이제는 G90이 아니라 GV90으로 새로운 시대의 럭셔리 자동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줄 거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과 기능을 갖추고 나오게 될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꽤 많은 부분이 유출이 됐죠. 위장막을 두르고 있는 사진도 찍혔고, 이렇게 위장 랩핑만 두르고 있는 사진도 찍혔습니다. 뉴르부르크링에서 주행 테스트하는 영상도 찍혔고요. 심지어는 이번에 내부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런 사진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GV60, GV70, GV80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네시스 SUV들하고 GV90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유출된 건데요. 여기 나온 이 디자인이 최종 양산 버전 디자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번에 유럽에서 견인력 테스트 중인 사진이 찍힌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램프 형태가 완전히 노출됐거든요. 똑같죠? 제네시스의 두 줄 램프가 전면 중앙 부분으로 합쳐지면서 삼각형 형태를 그리는 거, 요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네시스는 이 램프 전체를 미국 특허청 USPTO에 특허 등록도 완료했는데요. 일루미네이티드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가솔린 자동차 시대에서는 방패 모양의 그릴을 진짜 달아놨었는데 이제 전기차에는 그릴이 필요 없다 보니까 대신 이 부분을 램프로 삼각형 형태로 꺾어 놓으면서 이 전체가 빛이 들어오는 새로운 시대의 크레스트 그릴 디자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야, 일단은 저는 이런 디자인이 아주 파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차체 전면에서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가 지금 다 램프로 가득 채워진다는 건데, 솔직히 저는 GV90의 타깃층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사장님들, 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화려하고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호할까? 우리나라 정서는 너무 뽐내는 것보다 은근하게 드러내는 걸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밤의 도로에서 GV90이 지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루미네이티드 크레스트 그릴이 적용되면서 실제로 앞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헤드램프도 가장자리에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주행 영상을 보면 가장 끝단의 램프가 하향등 역할을 하고 안쪽의 램프가 상향등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헤드램프 두께가 정말 얇아요. 기존에 우리가 G90에 들어갔던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헤드램프를 보면서도 야, 이제는 헤드램프가 이렇게까지 얇아질 수 있구나 라고 했었는데, 지금 GV90은 그것보다도 더 얇아졌습니다. 이제는 일루미네이티드 크레스트 그릴이라는 이 얇은 캐릭터 램프 라인에 완전히 깔끔하게 통합이 돼 있어요. 요즘 다른 회사들 같으면 자동차의 캐릭터를 강조하는 램프는 얄쌍하게 만들고 싶은데 헤드램프의 크기는 물리적으로 줄일 수가 없으니까 DRL 따로, 헤드램프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형 헤드램프 구조를 적용해 놓거든요. 그런데 제네시스는 이 램프 모듈 자체를 DRL급으로 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SL이 제네시스와 함께 이 램프들을 개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세상에서 헤드램프를 가장 얇게 만드는 것만큼은 우리 기술이 최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자부심도 느껴지네요. 심지어는 방향지시등 역할도 이 헤드램프가 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GV90 램프 위쪽에 있는 보닛이 통째로 열리는 클램쉘 후드도 적용이 됐습니다. 파팅 라인이 없이 보디 철판 전체를 원피스로 찍어내는 이 현대차 그룹 계열사 현대제철의 철판 성형 기술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보닛이 적용된 거고요. 제네시스는 이전에 G90에 처음으로 클램쉘 후드를 적용하면서 면적이 무려 2.6제곱미터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클램쉘 후드를 만들어냈다 라고 했었거든요. 세상에서 이렇게 철판을 만들어서 조립까지 오차없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현대차 그룹밖에 없다고 라고 자랑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1등 자리를 중국 샤오미 YU7이 뺏어갔습니다. YU7은 클램쉘 후드 면적이 3.11제곱미터라고 해요. 야, 제네시스 자존심 상하죠. 아니, 현대차 그룹 하면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아닙니까? 철부터 직접 다루는 회사인데 샤오미 같은 전자제품 회사한테 밀리면 안 되겠죠? 아마도 이번 GV90은 차 자체가 더 크니까 다시 한번 세계 최대 면적의 클램쉘 후드 기록을 되찾아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런 경쟁도 아주 재밌네요. 전면 범퍼 부분도 보면요, 유출된 이미지나 스파이샷 사진을 봤을 때 예전에 GV90 콘셉트카로 공개됐던 제네시스 네오름 콘셉트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줄 걸로 예상됩니다. 위아래로 공기 흡입 구멍이 뚫려 있는 구조고요. 위쪽 흡입 구멍은 바람을 휠 쪽으로 통하게 해서 브레이크를 좀 식혀줄 수 있는 에어 커튼 역할을 할 걸로 생각되고, 아래쪽 흡입 구멍은 모터나
충전이나 배터리를 냉각하는 역할을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쪽에 제네시스 G90에 들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릴의 마름모 패턴이 바깥쪽에 하나 안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는 이중 구조의 G 매트릭스 디자인이 적용될 걸로 보이고요. 또 크롬 장식도 과감하게 더해놔서 전통적인 고급차의 느낌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GV90 전면에서 위쪽을 보면 뉴머니 스타일, 아래쪽을 보면 올드머니 스타일 이런 식으로 약간은 상반된 것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측면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GV90은 두 가지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 숏바디 모델 그리고 롱바디 모델이 나오게 되죠. 먼저 숏바디 모델은 길이가 대략 5.2m 정도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옆에 2세대 쉐보레 트래버스가 서 있는데 요게 길이가 5.2m가 살짝 넘는 정도거든요. GV90이 옆에 서 있는데 크기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숏바디 모델은 5.2m 전후의 길이를 갖췄을 걸로 예상되고요. 롱바디 모델은 여기서 휠베이스가 더 늘어납니다. 지금 제네시스가 G90 숏바디와 롱바디 모델의 휠베이스 차이를 190mm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아마 GV90도 롱바디 모델이 이 정도, 대략 한 200mm 정도 더 길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롱바디 모델은 대략 5.4m에서 5.5m 정도 되는 길이를 갖춘 진짜 대형 SUV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휠베이스 말고 숏바디 모델과 롱바디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코치도어의 유무입니다. 롱바디 모델에만 코치도어가 탑재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코치도어가 열린 모습이 유출됐습니다. 이렇게 열리죠. 와, 진짜 멋집니다. 진짜로 문을 열었을 때 기둥이 없는 B필러리스 코치도어가 만들어졌네요. 사실 지금 롤스로이스 팬텀이나 컬리넌, 페라리 프로상게 이런 차들이 코치도어를 적용하고 있지만 문을 열어보면 여전히 B필러를 장착해 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B필러는 차체에 지붕하고 바닥을 연결하는 척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측면에서 다른 차가 들이받았을 때 이 성게가 허리와 골반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 충격을 어떻게든 막아내려면 이 B필러가 필수인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비틀린 강성을 위해서도 B필러는 필수였습니다. 차가 달릴 때 코너를 돌거나 요철을 넘으면 차체는 꽈배기처럼 비틀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틀리는 걸 막으려면 여기에 무조건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주행 성능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숙성 측면에서도 사실은 B필러가 있는 게 좋죠. 고정된 기둥에 문이 닫히는 구조가 소음을 차단하는데 구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B필러가 없으면 앞문하고 뒷문이 허공에서 만나서 이 고무 패킹, 웨더 스트립끼리 맞물려야 됩니다. 아무래도 기둥이 있는 구조보다는 고속주행 시에 바람소리가 셀 가능성이 크죠. 이런 우려들이 있음에도 제네시스는 지금 B필러를 완전히 없애놓은 겁니다. 이게 될까 싶은데 제네시스가 공개한 특허 도면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특허 도면을 보면 앞문하고 뒷문이 닫혔을 때 그냥 단순히 맞닿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문 내부에 있는 레치 장치가 다른 문의 끝부분을 갈고리처럼 걸어 잠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손으로 치면 이게 그냥 손바닥을 대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손가락끼리 이렇게 깍지를 낀 상태와 비슷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기둥, B필러는 사라졌지만 앞뒤 문이 결합되는 순간 사실상의 기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측면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 부분이 충격을 버티면서 이 힘을 위아래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단과 하단 잠금 장치가 문을 위아래로 고정하고 중앙의 잠금 장치가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3점 지지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의 B필러가 생기게 되면서 차체의 안정성이나 비틀림 강성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또 정숙성 측면에서도 지금 S1, S2, S3 부분을 보면 웨더 스트립이 3중으로 돼 있는 구조입니다. 외부 소음이나 빗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네시스 GV90의 B필러리스 코치도어는 물리적인 기둥은 없지만 기둥의 역할은 그대로 살아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그러면서도 문을 열었을 때는 측면에 막힌 부분이 없이 뻥 뚫려있는 형태가 되니까 배방감도 좋아지고 승하차 편의성도 더 좋아집니다. 문이 열렸을 때 2열 시트를 바깥으로 돌려서 승객이 내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게 역사적으로 이 B필러리스 코치도어는 최고의 의전차에만 적용되던 거였습니다. 1960년대 4세대 링컨 컨티넨탈, 당시 이 차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의전차였는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을 의전하는 차에나 적용되던 요소가 세기를 넘어서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GV90에 적용됐다는 것 역시 최고를 위한 차라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B필러리스 도어가 진짜로 적용된 거 멋진 시도로 생각되고요. 지금 도면을 봤을 때는 1열 도어가 열려야 2열 도어도 열리는 인터락 시스템이 적용된 걸로 보이는데 위장막 사진 찍힌 것들 중에 보면 뒷문이 지금 살짝 들려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뒷문이 살짝 밖으로 들려서 뒤로 미세하게 슬라이딩한 다음에 열리는
이런 식으로 2열만 독립적으로 문을 열 수도 있게끔 해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유출된 사진이나 특허 도면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 공개가 돼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V90 휠 같은 경우도 최대 24인치 대구경 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4인치, 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같은 진짜 풀사이즈 SUV에나 적용되던 휠이 GV90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DC-타입 휠도 적용돼 있습니다. 예로부터 고급차의 상징이었던 손으로 사포질을 해서 난반사를 만들어낸 것 같은 휠인데 이런 것도 역시 꼼꼼히 적용되면서 이 차가 얼마나 최고급의 차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상당히 많이 노출됐습니다. 전체적인 형상은 사실은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차가 너무 둥글둥글해 보이니까 이게 예쁜 건진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GV90의 콘셉트카 네오룬을 디자인한 루크 돈커블케 사장의 의도를 들어보면 한국의 다랑아리에서 영감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둥글고 순수한 곡선 그 자체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캐릭터 라인이나 장식을 싹 걷어낸 환원주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독특하고 매끈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후면에서는 이 다랑아리처럼 매끈한 느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테일램프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도 해놨습니다. 제네시스의 두 줄 램프가 좌우를 쫙 가로지르는 형태인데 이게 차체 표면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어서 램프가 별물처럼 튀어나와 보이는 게 아니라 차체의 일부로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레인지로버의 히든 언틸리드 라이팅처럼 조명이 꺼져 있을 때는 램프가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트릭이 또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면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비례감이나 디자인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누구에게나 예쁜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도로에서 존재감이 강력한 디자인이면 분명한 것 같고요. 확실히 남들과는 다른 유니크한 차를 탄다라는 이미지는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GV90 외관 디자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GV90 실내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트 컬러부터가 파격적입니다. 어두운 푸른색 계열의 로얄 인디고 시트에 보라색 실크 퍼플 파이핑이 들어간 시트가 있고요. 베이지색 시트나 검정색 시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트의 무늬, 이 퀼팅도 좀 바뀌었어요. 기존까지 제네시스는 마름모 모양의 화려한 퀼팅을 많이 적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단순한 사각형 모양의 퀼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에서 불필요한 선을 걷어냈듯이 실내에서도 복잡한 것을 덜어내고 가장 단순하고 단정한 선, 직선과 사각형만 남긴 거죠. 이것도 제네시스가 말하는 환원주의적 디자인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촘촘한 퀼팅은 가죽의 늘어짐을 막거나 저렴한 가죽의 질감을 감추기 위해서 쓰이기도 하거든요. 반면 퀼팅을 최소화하고 넓은 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우리는 가죽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아서 굳이 이걸 바느질로 덮을 필요가 없어, 소재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GV90에는 화려한 기교보다는 더 좋은 소재를 적용해서 승객이 이걸 촉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시트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1열에는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사라지고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중앙 집중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이 중앙 디스플레이는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이미 특화 등록을 해놨는데요. 운전을 할 때는 시야에 방해되지 않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다가 휴게소나 주차장에서 쉴 때 화면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싶을 때는 최대한으로 디스플레이가 펴져서 영상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장착된다는 겁니다. 현대모비스가 작년 CES에서 이 시제품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3분의 1 모드, 3분의 2 모드, 풀 화면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화면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고요. 화면을 최대로 폈을 때는 30인치까지 디스플레이가 확장된다고 합니다. 승객이 디스플레이 크기를 상황에 따라서 입맛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안에는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가 들어갑니다. 제네시스의 UI에 맞춰서 보다 고급감 있게 만들어진 그래픽이 적용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핸드폰에서 쓰는 다양한 서드파티 앱 구동 가능하고 진짜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글레오 AI도 들어가니까 기존 제네시스의 CC-I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보다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물리 버튼들을 남겨두고 있어요.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면서도 직관적인 사용성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 버튼들의 소재를 보면 다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버튼을 누를 때의 그 촉감까지도 신경 쓴 걸 볼 수 있네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여기 기어 시프터입니다. 지금 기어 시프터가 컬럼식으로 위쪽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위로 올리면 후진, 아래로 내리면 전진, 눌러서 파킹 이런 방식의 기어 시프터가 적용됐고요. 기존 현대기아의 컬럼식인데 돌리는 방식의 기어 시프터, 이것보다는 더 직관적인 걸로 생각됩니다. 기어 시프터가 핸들 쪽에 통합됐으니까 센터 컨솔 공간도 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쪽에 컵홀더나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더 많이 제공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제네시스 GV90 외관과 실내 살펴봤을 때 확실히 아낌없이 현대차 그룹 최고의 기술을 쏟아부었고, 하드웨어 성능에 있어서는 독일차 회사들과 견줘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냈다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사실은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잖아요. 플레어스 커넥트, 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들어가는 거, 물론 그것도 소프트웨어가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조금 아쉽죠. 차가 스스로 주행을 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좋아져야 진짜 소프트웨어적으로 진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네시스 GV90에는 아쉽게도 출시하는 시점에는 더 진일보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룰 기반 방식에서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방식으로 자율주행 방식을 완전히 바꿨는데, 이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방식으로 개발된 아트리아 AI가 2년 뒤 2017년 말부터 정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GV90은 내년에 당장 출시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출시 초기에는 그냥 지금 현대차 그룹의 다른 차들처럼 고속도로에서도 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 HD2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추후에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보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GV90은 차세대 플랫폼이 탑재돼서 조날 아키텍처가 적용된다고 해요. 뭐 기존에는 창문 내리는 이슈, 통풍 시트 켜는 이슈, 뭐 무슨 이슈, 이런 이슈가 자동차에 100개가 넘게 달려있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이 자잘한 컴퓨터들을 다 없애고 고성능 컴퓨터 몇 대가 구역별로 묶어서 통합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업데이트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진짜로 이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갑자기 아트리아 AI가 적용될 수도 있겠죠. 테슬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이제는 현대차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90도 나오는 시점에는 차가 스스로 도심 주행이 불가능할지 몰라도 1년 정도가 있으면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현대차가 이걸 직접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진짜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 역대 최고의 차 GV90, 100kWh 이상의 배터리와 400마력 이상의 출력을 갖춘 차로 나와서 500km 이상의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가격은 G90이 지금 9,760만원부터, 롱바디 모델은 1억 6,790만원부터입니다. 그러면 GV90은 G90보다 더 크고 더 고급스러운 모델이니까 아마도 이 가격을 상회하는 가격, 1억 원대 후반에서 2억 원 정도의 가격으로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코치도어가 장착된 모델은 2억 초중반이 된다는 얘기도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출시는 내년 6월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디자인, 크기, 고급감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현대차 그룹의 최고 기술이 다 적용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하드웨어 하나만큼은 전 세계 어떤 차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정도. 오히려 삐필로리스 코치도어나 클램쉘 후드 같은 건 현대차가 다른 럭셔리 브랜드보다 더 혁신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나요? 테슬라 FSD 수준은커녕 자율주행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는 독일차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네바다주 가보면 핸즈프리 주행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살짝 무시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 독일차들보다도 뛰어난 수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GV90이 전 세계 럭셔리 SUV의 기준을 새로 제시하는 차가 되기를 원했다면 하드웨어 성능만큼이나 소프트웨어 성능도 최고로 만들어서 나왔어야 될 겁니다. 그게 지금 당장 되지 못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쉽고요. 그럼에도 사실 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실제로 운전기사분들이 계실 테니까 뭐 운전기사가 운전해주면 자율주행이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